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힘드시죠? 그럼요. 네. 네, 오늘 뭐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밤길 조심하라는 소리까지 별걸 다 듣고 있습니다. 요즘. 힘드네요. 사실 저희 셋이 모이는 게 되게 오랜만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막 되게 재밌게 방송해가지고 제작진이 이렇게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줬는데 제가 적극 바랬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해서 우리가 좋은 얘기들 좀 많이 했으면 좋았었을 텐데 참 날이 지금 그러네요. 오늘 시장에 빠질 때 결정타를 매긴 것은 올해 연말 금리 전망 3.75%까지 지금 맞나요? 3.25%? 3.25%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75bp 두 번 정도는 꼭 들어와야지 나올 수 있는 금리잖아요. 아니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 50bp씩. 그렇지 하던가 중간에 75bp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운용을 하시는 상황에서 이 CPI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물론 이제 유가가 좀 내렸으면 좋겠어 하는데 유가 안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금 뭐 전망은 앞에서 이코노미스트께서 해주셨으니까. 아니 뭐 매크로 전망이고 또 시장 전망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해가기를 바랬는데 우리가 전에 이제 70년대도 그렇고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올 때 이제 꺾이고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거의 시장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 됐어야 되는데 항상 한 번 더 떨어뜨릴 때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꺾여서 내려오다가 다시 또 올라가. 이런 모습이 딱 나오면 한 번에 어떤 세게 흔드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과거에 전에 한참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이번에도 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나온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뭐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 스트래티지스트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해석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는 숫자들이 자꾸 있어서. 그 우선 여기 보시면 이제 헤드라인이 8.3 그다음에 근원이 5.9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8.6이 나왔고 6.0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세는 근원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졌는데 살짝 0.1% 포인트 정도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근데 이제 헤드라인이 다시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 거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유가, 에너지 이게 저희가 이제 YOY 숫자를 쭉 계산해 봤더니 이게 떨어지다가 다시 확 올라가는 지난달에 좀 떨어지다 이번 달 왕창 올라갔죠. 확 올라가는 것이 나오는 케이스라서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원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헤드라인을 봐야 되느냐 이제 하는 이제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헤드라인은 보지 말고 근원을 보자라고 하더라도 그럼 어느 정도 숫자이냐라고 한번 계산을 해봤죠. 보면은 이제 6.5에서 6.2, 6.0 그래서 예상하거나 원했던 추세로 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숫자가 전달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0.6% 상승이에요. 그래서 0.6% 곱하기 12 하면 7.2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근원도 마찬가지로 헤드라인처럼 꺾이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걱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에 있어서 그 블랙락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지금 현재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것은 결국 수요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수요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뭐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로 놓고 봤었을 때는 서플라이 사이드 공급 쪽이 훨씬 더 지금 문제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 연준이 그럼 금리를 이렇게 막 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금리 올려도 못 잡는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정치적인 스탠스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죠. 그러니까 오바마라면 바이든 대통령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어쨌든 인플레이션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중간 선거까지의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 연준이 거기에 뭐 만났었잖아요. 파웰이랑 만나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 연준의 스탠스가 자기네 넘버원 미션이 경기도 아니고 실업률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잡는 거다라고 돼버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돼버리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동안에는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 이 얘기로 시장은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시장이 못 올라갈 수 네. 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적정 가치 S&P 500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3.5%를 집어넣고 계산을 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얼마까지 올리고 또 어느 정도의 금리에 맞추어서 지금 부채 비율 뭐 이렇게 계산했었을 때 3.5%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 적정 S&P 500이 얼마가 나오냐면 4천이 나와요. 3.5일 때. 네, 3.5일 때. 4천. 예. 근데 지금 4천 다 빠졌네. 900 떨어졌죠.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이미 반영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네. 더 빠진다는 건 뭐냐면 3.5보다 더 간다. 더 간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방금 제가 들어보니까 뭐 4.5까지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기반이 박사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계산을 해보면요. 0.5%포인트 더 올리면 네. S&P 기준으로 제 계산으로는 거의 한 300포인트 더 떨어져요. 아무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3.5가 저는 이제 거의 꼭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4, 5, 6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많은 우리가 받는 질문이 뭐죠?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과거 70년대, 80년대에 네. 뭐 보시기엔 아시겠지만 뭐 10%대까지 올라갔으니 그 인플레이션 숫자를 막으려고 금리는 10%, 20%까지 올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8.6이니까 금리를 8.6, 9%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리면은 지수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지수뿐만 아니라 뭐 네. 5% 네. 넘어가는 상황이면 네. 경기도 박살 나는 거고. 예. 그 정도 금리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죠. 무조건 빚부터 그냥 갚아야 채권 되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돈 있으면 채권 사는 게 맞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미 연준이 지금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결정을 해야 되냐면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론 수요를 꺾을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 사이드, 서플라이 사이드 문제. 이거를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걸 잡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미국의 크레더빌리티가 이미 미 연준은 크레더빌리티를 왕창 잃었잖아요. 요즘에 심지어는 막 짤을 잘라가지고 지난 2년 동안에 뭐 템포럴리,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트랜지토리, 뭐 템포러리, 뭐 일시적인 인플레라를 얘기를 했던 뭐 옐런 의장이나 파월 의장이나 다 잘라가지고 막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 연준의 스탠스가 11월에 확 바뀌었고, 그리고 확 바뀌고 나서 0.25씩 올린다고 했다가 0.5.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지어 요즘에는 지금 또 0.75 얘기 나오고 네. 있고. 근데 만약에 미 연준이 여기서 0에서 0.25, 0.5까지 올려놨는데 여기서 또 0.75를 땡겨버리면 미 연준 말을 누가 믿느냐 이거죠. 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안 올린다 하다만 올리더니 0.25씩 올린다 하더니 0.5 올리더니 이제는 또 0.75를 올리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금리가 어디에 고점을 잡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답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크레더빌리티가 사라진다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달러가 강세지만 달러 패권이라든지 달러의 스탠스가 휘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이런 숫자를 보시면 그 답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의 지금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이 138%란 말이죠. 네. 그렇죠? 이게 이 정도의 금리 수준이면 재정 적자 폭 작년, 재작년 보시면은 연간 뭐 10몇 %씩 늘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만약에 진짜 금리가 3.5% 이상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이것을 미국이 정부가
이걸 막아낼 수 있겠냐 이거죠. 네. 예, 이자를 갚는 부분 플러스 알파 계속 부채 비율이 더 쌓일 거고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일본이 그 GDP의 뭐 240%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더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국 정부는 이제는 이제 미 연준은 금리를 얼마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게 어느 정도의 감당 가능한 금리고 그게 어느 정도 과거하고 비교했었을 때 어떠냐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 연준이 이번 스탠스를 얘기를 할 때 6월 15일 날 앞으로 얼마까지 올리겠다라든지 그 우리가 여태까지 점도표를 왜 만드는 거겠습니까? 뭔가 크레디빌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3.5% 이상 올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기본적인 이유는 이때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1940년, 50년대가 정말 많이 올라갔었을 때, 네. 그 다음에 1970년, 1980년대가 정말 많이 올라갔었을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다 보시면은 10%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때. 예.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가 나왔었을 때 미 연준이 그 했던 행동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 두 개 케이스가. 네. 예. 그 케이스가 왜 틀리냐면 결국 정부 부채 비율이었다는 거죠. 정부의 크레디빌리티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 15%, 20%까지 치솟았었고 1940년대, 50년대도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도 15%까지 치솟았었고 지금은 이 정도 거의 8%대 후반.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어떻게 할 거냐 놓고 봤었을 때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40년대, 50년대의 시나리오를 쫓아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라는 거고요. 자, 그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1930년대에서 50년대 이때가 보시면 미 연준 금리가 거의 0%였었어요. 그리고 얼마까지 땡겼냐면은 2%까지 땡겼습니다. 네. 예. 더 이상 땡기지 못했죠. 예.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워낙 높았으니까. 근데 보시면은 그 이후를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다가 부채 비율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이 숫자 80년대, 70년대가 30%, 40%대였단 말이죠. 그럼 금리를 그만큼 올려도 감당 가능한 금리였다라는 거죠. 네. 이자로서. 네네. 그러니 그때는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현재의 이 3%에서 3.5% 시대 정도로 올리면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 연준이 감당 가능한 금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산해 봤냐면 정부 부채 비율과 금리로서 계산을 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94년, 98년 이때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이 3.25에서 3.5 정도 되지 않나라고 네.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그 연준의 자체적이고 내재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연준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완전히 이 모든 전망치를 싹 갈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면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것처럼 $150 이상이면은 뭐 사실 금리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는 거고 반대로 이제 밀렸어. 아마 전쟁이 갑자기 끝나고 이렇게 되든 이제 한 $100 선 내외 또는 그 밑으로 유가가 빠져. 그럼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모두 다 뒤엎어지고 갈아엎어져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근데 그거를 네. 유가 하나에 넣고 우리가 금리를 결정을 한다. 그럼 저는 그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거시 그러니까 물론 에너지가 여태까지 계속 뭐 디펜던스가 그러니까 계속 의존을 했던 게 이제 석유 쪽이고 네. 신재생 에너지 넘어가면서 이제 탄소 배출로 넘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코스트가 높아지니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투자를 뭐 이 석유 관련 쪽은 덜 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급적인 차질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죠? 그래서 그랬었을 때 그럼 그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 글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의 금리 전망들이 다 틀린다. 너무 많이 유가가 올라가면 반대로 유가가 뚝 떨어지면 금리 전망할 필요도 없다. 자연스럽게 많이 안 올릴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이제 내비두고 그건 공급층 얘기니까. 근데 연준은 분명히 수요를 잡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보면 이번 CPI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앞선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분의 1은 주거비인데 네.
전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럼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에 저희가 이번 주부터 아니면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현재 시점에 그 주택 쪽, 그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의 데모그래픽의 변화가 있고 그 데모그래픽의 변화가 있음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주거 비용 코스트가 올라가는 게 감당 가능한지 이런 계산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임금 상승률을 평균으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임금 상승률 부분인데 요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여기 있죠. 지금 임금 상승률 부분이 6.8% 정도 나와요. YOY로. 네.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로 계산하면 한 5.2%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주거 비용 올라간 거 인플레이션 보시면은 5.5%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정도의 지금 그 인구 구조의 변화, 여기에 임금 상승률의 변화,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은 지금 여태까지 보면은 이민 부분을 갖다 막아놨던 부분들이 생겼고 네.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고 그 고용 시장이 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거 비용의 코스트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떨어지는 폭 자체가 임금 상승률에서 그렇게 크게 더 떨어지는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선 지금 현 시점에서 작년에 미국의 GDP 명목 성장률이 12% 나왔거든요. 올해 이제 인플레이션 플러스 알파로 했었을 때 10% 미만이 나오겠죠. 거의 뭐 한 9%, 8%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명목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실질 성장률과의 그 뭐 누구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자 이런 거잖아요, 사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져주면 실질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면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결국 가격 정가를 얼마나 할 수 있는 업종이냐에 따라서 결국 마진이 어느 정도까지 훼손이 덜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생산성이 높으니까 물론 주가는 빠지지만 상대적으로 앞으로 나중에 반등할 때 많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우징 마켓 우리가 지금 계산하기에는 가계의 부채 비율이 워낙 지금 낮은 편이고 네, 미국 기준. 미국 기준으로 네. 여기에 또 가처분 소득을 계산했었을 때 또 실질 순자산 가치를 계산했었을 때 그리고 아까 임금 상승률을 계산했었을 때 또 데모그래픽이 변하면서 중간 그 중산층이 늘어나는 속도 뭐 특히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했었을 때는 충분히 얘네들은 가격 정가를 가능하다는 거죠. 요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이런 뭐 건설 관련 쪽에서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빠졌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건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마진 축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빠졌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쪽은 지금 빨리 빠지고 있어요. 목재 가격? 예, 목재 가격 네. 빠지고 있고 시멘트 가격 뭐 전반적으로 이제 건자재 쪽으로서 그 마진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수요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디플레이션 인바이러먼트일 때 그러면 이제 디플레이션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없는 시대를 얘기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가격 정가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업의 위주로서의 투자를 했었을 때 나스닥이라든지 뭐 네, 성장주? 성장주 위주 투자인데 지금은 성장주 가치주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업종이든 간에 가격 정가가 가능하고 마진이 유지되는 업종을 골라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다. 특히 이 정도의 물가가 올라가면서 매출 증가율이 나오는 케이스일 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하는 거는 시장이 무조건 막 빠지겠다. 뭐 빠지니까 이제 더 끝났다. 이제 뭐 이런 시나리오보다는 결국은 종목을 선별하고 어떠한 업종을 선별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델타 전략이냐 알파 전략이냐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델타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건 시장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보통 롱온리 매니저들이 보통 그걸 보면서 이제 판단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성이면은 현금 비중 작게 놨고 빠지는 방향성이면 현금 비중 높이고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전형적인 헤지펀드 전략이죠. 알파 전략이죠.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대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더 괜찮은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마켓 뉴트럴 그러니까 시장 중립적인 차원에서의 들여다보는 시각이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계속 거기에 초점을 상당히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지금 앞서 임금 상승률이 5.5% 나오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 주택 렌트비로 전가가 되어서 렌트비 그 물가 상승 요인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금리가 5% 중반을 넘어버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다음 담보대출도 굉장히 금리가 올랐고. 네. 근데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나 있고 자산가격이 좀 늘어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주택 판매가 늘거나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여드릴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분석한 게 있는데 뭐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자 우선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경기 침체로 가려면 우리가 전에도 보면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 그러면서 이제 대출 증가율이 안 일어나고, 네. 그러면서 어떤 이제 시중 유동성에서 빨리는 거, 없어지는 거,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완전히 이제 위축이 되는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의 그 은행권을 들여다보면 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었지만 예대율이 워낙 낮고, 그리고 티어 1 캐피탈,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워낙 높고, 또 은행권이 지금 충분히 그 마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 증가율이 지금 죽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은행 가계 대출 증가율입니다. 13%대의 증가율로 좀 높아졌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이게 뭐 높아진다는 건 펀더멘털이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출 증가율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계가 더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유동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가처분 소득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이제 개인 순자산 가치 가처분 소득 계산했었을 때 지금 개인들의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해요. 예, 그리고 또 뭐 이걸 보시면 이제 가계 부채 비용 나누기 가처분 소득이에요. 보시면은 과거에 2000년도에 터졌을 때와 비교했을 때 워낙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은행권에서는 충분히 가계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쉽게 줄지도 않을 것이고 부동산 관련된 유동성도 안 줄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 별로 없다. 별로 없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택 보유율을 보시면은 지금 65.4%예요.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강한 편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 언인포먼트 레시오가 그 실업률이 낮고 이 사람들이 임금 상승률이 5% 이상이 올라오고 있고 그죠? 여기에 이제 주택을 소유해야 되는 디맨드가 늘어요. 20대, 30대 이게 쭉 늘거든요. 인구 구조가. 그러면은 금리가 좀 높다 하더라도 자기가 임금 상승률이 5%가 있다면은 그것을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들여다봤었을 때 2012년, 13년, 뭐 14년 이때 우리나라 들여다봤었을 때 우리가 임금 상승률이 거의 없다. 뭐 또는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뭐 80%, 1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늘어날 거다. 가격이 안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은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GDP의 78% 정도밖에 안 되고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 가처분 순자산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440% 정도 되는데 미국은 650%나 되고 그러니까 결국 개인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 플러스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지금 약간 데이터가 조금 그 전 데이터일 거 아니에요. 한두 달 전의 데이터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일단 첫 번째 부의 효과가 무너졌고 나스닥이 거의 30% 까였고 그다음에 S&P도 20% 정도 까였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 좋았던 시장 그다음 또 소위 말해 이거는 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인 가격이 지금 폭락을 거듭하면서 그쪽의 부의 효과도 사라졌고 그다음 미국의 코인 가격이요. 아니, 모든 코인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미국에서의 코인 가격과 그 개인 부하고 연결된 부분은 별로 없겠죠. 그건 별로 없겠죠, 당연히. 근데
게다가 이제 2% 정도 금리를 쓰던 사람들이 5% 중반 6%짜리의 금리를 쓴다? 전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지 바로 납득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 현장에서. 그러면 지금 다 그 임금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가처분 소득도 상당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주택을 사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렌트비가 이렇게 CPI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우리가 결국 CPI를 읽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읽어야 된다면 3분의 1 차지하는 이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 정도 금리고 이런 정도의 자산 부의 역효과가 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난다? 계속 늘어난다는 게 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주택 그 대출과 주택 구입. 그래서 주택의 렌트비의 고공행진이 계속되어서 CPI를 계속 고공행진을 시킨다? 이건 조금 우리가 세게 보는 거 아닌가? 그쪽을 너무 많이 열어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는 이미 결정을 해놓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미국 가계 부채 비율과 가처분 소득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과거의 고점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어느 정도 수요가 생기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감당 가능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주택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는 모든 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었을 때 그게 있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맞는데 네, 네. 그건 있다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지금 부의 역효과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사람들 중에 퇴직연금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주식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지금 3개월, 4개월 만에 20% 30%의 부가 날아가 버렸는데 여기서 집을 그 고가인 집을 사는 것을 선택해서 계속 밀어붙인다? 저는 이거는 분명히 한 3, 4개월 지나면 그 흐름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 제가 너무 긍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근데 어쨌든 그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엄청 부정적이게 좀 얘기하시면서 무슨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CPI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CPI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아니 근데 잠깐만 둘 분 다 똑같네. 결국은 자기 시장 좋게 보려고 이러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이랑 우리 시장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미국 시장에서 CPI 중에서 아까도 여쭤봤지만 주거 비용이 가장 높으니까 이거 석유값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 떨어지면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올라가면 게임 끝난 거고 올라가든 떨어지든 게임 끝.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계속 금리 올려야 되니까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석유값 떨어지면 그렇게 급하게 금리 안 올려도 되니까 이제 좀 살았네 한숨 돌리고 당연히 그런 세상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지금 연준에서 하고자 하는 그게 뭐냐를 생각해보면 연준은 그럼 수요를 작사를 내겠다. 그럼 수요 중에서 아니야 작사를 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거들리가 얘기한 것도 그 연장선인 거고 수요를 작사를 내겠다고 이제 작정을 했고 그러면 가장 큰 수요 작사를 내는 건 뭐냐? 결국 그 렌트비 아니냐 주거비. 그럼 그걸만 박살 내면 연준 입장에서는 미국 안에서 할 수 있는 수요단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 거는 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저 데이터는 제가 보기엔 1, 2개월 전 데이터가 아니냐. 그러면 또 1, 2개월 후에 지금의 상황들이 반영되고 요 다음의 상황들이 반영이 되면 그때도 주거가 CPI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면서 CPI를 올릴 것이냐. 전 그건 의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CPI라는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택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고 주택 건설 종목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 네.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CPI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왜냐면 너무 CPI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니까. 제가 좀 여러분께서는 지금 토론이 있는 증권 전문 방송 인포맥스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각도기님 얘기는 뭐냐면 지금 물가가 자꾸 오르고 긴축을 하니까 주가가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져야 주식도 안정적일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물가 상승의 가장 주범이 렌트비라고 생각하니까 렌트비를 자꾸 낮추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부동산 시장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섹터에서 좋은 거 봐야 돼 이러니까 이제 서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둘 다 결국은 이제 뭔가 시장에서 좋은 거를 찾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요. 우리는 저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으로서 지금 인플레이션 이렇게 놓고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사실 주식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네. 예,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3.5%를 맥시멈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4% 아까 4.5%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진짜 믿는다면 투자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는
누가 알겠어요. 정답은 지금 낼 수가 없으니 미연준 스탠스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잘 모르니 그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럴 때는 저는 헤지펀드 매니저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결국은 어떤 종목이 좋고 어떤 업종이 저평가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지금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의 차원에서 지금 지난 몇 달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종목을 잘 골라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는 뭐 어차피 숏을 못 때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랩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 종목 선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2주 내내 얘기했던 게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각도기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으로서 봤었을 때 그 앞으로 그 가격이 빠질 거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쪽이 안 좋아질 거로 생각하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걸 지금 너무 많이 반영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런 건설 업종의 PER이 5배예요. 4배예요. 미국이.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오버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아니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어떻게 될지를 자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우리 거기 갇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네. 그래서 지금 종목 고르기를 하자 이런 얘기였던 거죠. 좋습니다. 아, 오늘 두 분 토론이 재밌어서 저 그냥 넉넉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종목 얘기할 때가 아니고 CPI가 언제 그치. 빠질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죠. 지금. 두 분 오늘 뭐 이렇게 아니, 우리 친한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속상한 거야. 왜냐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친합니다. 친하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우리 있는 친한 거예요. 거죠. 자, 제가 좀 마무리 좀 정리 좀 할게요. 이제 우리 시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이제 인포맥스 라이브가 이제 좀 시간을 지켜야 돼. 우리가 또 이게 방송 송출도 되니까 이제 2분밖에 안 남아서 그러게. 어차피 우리 이제 유동원 우리 참치 본부장님이 저희하고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3부 하시니까 여러분 월요일 순서 기다려 주시고 자, 오늘은 이제 약간 마무리는 지읍시다.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본부장님 얘기는 뭐 시장 어떻게 될지 매크로 어떻게 될지 뭐 이거 모르는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결국은 좀 밸류에이션 보자 이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오늘 결론만 내고 저는 끝내고 싶은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의 레인지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벌써 PR이 지난주 금요일로 계산하면 16.8 정도 돼요. 네. 그럼 평균 얼마입니까? 평균 얼마예요? 평균 10년 평균이 거의 17 정도 되고요. 네. 가장 안 좋았을 때는 5년 평균이 거의 뭐 18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평균적으로 계산하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장 안 좋았었을 때 뭐 그 금융위기 터졌을 때라든지 뭐 이런 때로 계산하면은 뭐 15배, 14배도 갔었죠. 지금이 17배라고 하셨나요? 16.8. 16.8. 거의 17배 정도. 근데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아, 저도 그건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평균이라는 건 뭐야? 위아래 레인지가 열려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16.8배라도 한 15배까지 떨어졌다 다시 16배로 올라올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래서 CPI를 잡아야 된다. 자, 그 결론은 나중에 내리고. 결국 이게 금리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의 10년 평균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낮게 있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3%대에서 멈추냐, 3.5%에서 멈추냐, 4%에 멈추냐에 따라서 그 P 멀티플의 저점이 얼마냐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유가에 결정돼 있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우 좋아요. 열띤 방송. 여기는 인포맥스 라이브이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오늘 결론 이겁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 PBR 약 17배. 평균보다는 살짝 낮지만 PER 17배 정도 평균보다 살짝 낮지만 최악의 상황이었던 15배랑 비교해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좀 10%, 낮다고 볼 수는 없는 더 빠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 밸류에이션 레인지에 완전히 하단까지 갈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충분히 빠졌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이제 금리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결국 또 그 기업 이익도 봐야지. 그렇죠. ROE도 봐야 돼요. 저는 PBR로. 근데 지금 기업 이익 안 나올 거로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죠. 아니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담아낼 수가 없는 주제라서 저희가 다음 주에 여기까지 하는 내용을 이어받아서 지금 PER 밸류에이션 17배인데 15배까지 더 내려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 끝난 것인지 다음 주에 열띤 토론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과 각도기님 저와의 3명의 콤비 플레이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하면서 끝낼게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